네, CBDC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CBDC에 대한 개요는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CBDC 전반적인 글로벌 동향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실제 중앙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분하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의 86%가 CBDC 업무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CBDC 연구 진행 국가 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관심 연구 분야는 거행형, 아까 소행형, 뭐 하이브리드, 뭐 연구의 추가 작업, 실험 POC하고 개발 시범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실험 쪽에 가깝긴 합니다. 이런 BIS에서 이런 조사한 게 서비스가 있었고요. 국가별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뭐 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R3 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잘 안 쓰는데 우리는 주로 이더리움하고 하이퍼레저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싱가포르에서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코다, 쿼럼, 뭐 이더리움 하는 부분도 있고 캐나다는 코다를 쓰고 있고 코다 쪽 부분이 이게 주로 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별 CBDC 연구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쪽이 미국 쪽, 스페인 쪽이 있고 파일럿 쪽이 있고 이게 한국이 여기 속해져 있죠. 개발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을 있고 발행을 실제 바하마 이것도 제가 또 좀 아는 분이 이렇게 관여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하마 쪽 스케치 쪽 발행됐고 보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CBDC 트래커라고 하는 분에서 얘기 난 거고요. 주요국 현황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입장은 뭐 매우 신중, 구체적인 발행 계획이 없는데 발행 고려는 일국과 이제 미국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달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뭐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최근에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고 이런 또 중국 개발 가속화해서 약간 지금은 적극적인 자세가 선회돼서 디지털 달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행이 됐고 약간 이제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때문에 약간 원래 달러 패권이 유지가 돼야 미국 입장은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대체하기 위한 나와서 경쟁하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디지털 달러를 해야겠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 중에서 마크 주크버그가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했을 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크 주크버그가 했던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제 미국 그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말대로 되는 거죠. 약간 그 제3의 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EU입니다. EU에서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전제로 기본 원칙들을 좀 얘기하고요. 최근에 미카라고 해서 이게 안 보이는데 그 디지털 에셋 유럽 전체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뭐 발행이 돼서 일부는 발행 배경에는 뭐 통화 관리 및 정책 결정권 강화고 민간 암호화 중국은 민간에 대한 것은 채굴장이나 모든 거래소도 그렇고 다 지금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자금 대탁, 세금 회피 문제 등 대응해서 위안화 국제화 이런 것들 발행 배경이 있고요. 설계 방식은 약간 중앙 집중형. 여기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약간 블록체인 세상과 다른 거죠. 중앙 집중형 원장 관리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국제기구에서도 뭐 BIS라든지 이렇게 뭐 IMF, WBIS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재는 말씀드렸지만 2022년 지났죠. 근데 지금이 어쨌든 연구 모의 과제로 이제 결과물을 일반 국민이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나눈 부분들에서 기능 검증하는 게 좀 오프라인 결제라든지 기타 자산 구매라든지 개인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외환 쪽이다 이렇게 뭐 제조, 발행, 유통, 환수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래 뽑혀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운영 방식은 뭐 CBDC 제조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고 유통은 민간 기관이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중앙은행 노드고 민간 노드인데 허가형 퍼미션드 분산 원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CBDC 제조 발행을 하고요. 민간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통하는 부분. 그래서 CBDC 발행은 중앙은행, 유통은 민간 기관이 한다.
제공 서비스는 뭐 송금, 대금 결제, 온오프라인으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그래서 여기 보면 리테일 방식이고 원장 관리는 분산 원장 방식. 여기는 원래 이제 그때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카카오 진영이 있고 네이버 라인 진영이 있으니 결국은 네이버 그러니까 약간 수주에 실패하고 카카오 그룹, 카카오 이제 클레이튼이라든지 그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에서 다 했었던 되게 유명했던 아주 팝콘각이었던 아주 중요한 어, 포인트였죠. 어쨌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 진영에서 수주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 모의 실험이죠. 모의 실험인데 이것들이 아마 올해는 좀 몇 개 좀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 블록체인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 여기는 이제 퍼미션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중앙은행 그러니까 허가형 분산 원점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래서 뭐 중앙은행에 대한 노드가 있고 이게 이제 어, 중앙은행 놓고 이제 참가기한 노드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사이드 체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가 데이터 송신이 이게 흔히 말하는 레이어 2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산 원점하고 사이드 체인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는 2.0 지금 머지가 당연히 아주 큰 이슈였잖아요. 이제 올해가 이제 이렇게 사이드 체인, 레이어 2, 영지 증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CBDC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꼭 필요할지, 뭐 암호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저도 방송에서 많이 이제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금 수준의 이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한지, 개인정보 보호는 충분히 가능한가, 기축통화 CBDC와 관계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금융권 블록체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블록체인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출처는 신한은행하고 카르다노의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기술과 금융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1960년대 세미컨덕터 뭐 70년대, 80년대 PC 나왔었죠. 그리고 90년대 클라이언트 서버, 중간에 인터넷, 스마트 디바이스, 예,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계속 분산 원장 기술 쓰고 있죠. 그래서 금융으로 보면 크레딧 카드, 메시징 서비스, 뭐 스위프트 같은 1980년대 ATM기가 나왔고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디지털 뱅킹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디스트리뷰터 레저 테크놀로지 부분들이 이렇게 기술과 금융 발전에서 DLT 약자가 디스트리뷰터 레저 테크놀로지입니다. 분산 원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산 원장 기술로 해서 미래의 금융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툴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전망이다. 2020년 말에는 뭐 은행업계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10억 달러 창출할 것이고 2022년까지 작년 말까지죠. 블록체인 기술로 기축된 혁신 비즈니스 중 하나는 100억 달러 가치를 할 것이고 2022년도까지 비즈니스 가치 1,760억 달러 약간 상회하고 2030년도에는 3.1조 달러에 급등할 것이다. 이거는 뭐 여기 추측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런 굉장히 추측이 남아 있는데 금융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굉장히 금융권에 대한 블록체인 사업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하고 있다. 굉장히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어에서는 2030년에 뭐 3,300조 부가가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같은 어로 놓고 여기 시장에서 어쨌든 금융과 블록체인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 마켓은 커질 것이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요. 근데 어디에 이제 블록체인 쓸 것이냐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블록체인 적용이 돼요? 업무 프로세스 진행 흐름 내에서 중간 매개자가 허브 역할로 인해서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비용이 가중되고 변목 등을 야기하는 업무죠. 사실은 이렇게 다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처리하려면 다 이렇게 중간 체크하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고 시간 변목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이게 분산 원점 같이 쫙 공유하니까 이게 좀 속도도 빨라지고 공유하는 게 효율적이 되겠구나 그런 직관적인 느낌이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비용 가중 및 시간 병목을 야기하는 업무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혹은 내외부의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확인,
피어 리뷰가 필요한 업무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내부 혹은 다수의 어휘가 있을 때 이해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쓸 거면 데이터베이스 쓴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호 확인, 피어 리뷰가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고 크로스보드 했을 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업무에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에 블록체인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진행 간 중간 최종 결과물의 완벽한 정합성, 이력의 연구 불변성이 최우선시 되는 업무. 이게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롤이 약간 도식한 건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전자문서처럼 흘러갔을 때 완벽한 정합성, 이런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너무 예를 들면 뭔가 조작이 되지 않고 이력의 연구 불변성이 최우선이 되는 업무에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금융권 블록체인 하는 분야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증 공증입니다. 오덴티피케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제, 송금, 페이먼트, 리트먼스, 이게 송금하는 쪽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하는 대사,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계약하고 대사, 그리고 대출, 투자, 무역금융, 론,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드 파이낸스 이쪽의 부분들이 뭐 R3 코다에서 마르코 폴로라든지 뭐 하이프레스 패브릭의 트레이드랜, 위다 트레이드가 이쪽에 속해져 있는데 또 우리는 최근에 디파이라고 하죠. 이제 코드 이스 뱅크, 코드가 은행이 되고 코드에서 인슈런스 되는 이런 쪽에서 뭐 디파이 영역들이 또 이제 원래 금융 서비스 부분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탈중하는 금융 또 분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유니스왑이나 아부나 컴파운드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이쪽 부분들이 또 제 일부 영역을 또 가져가는 게 있고 현재는 기존에 있던 금융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에셋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DID, 분선,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있을 때 주로 문서 검증, 해외 송금들은 퍼블릭 블록체인 이용하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미션 블록체인에서는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자격 확인, 무역 금융이 있었어요. 두 개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것들이 아까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이 컨버전스 돼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문서 검증, 아까 DID, CBDC, 퍼블릭 블록체인을 써서 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내부에 쓰는 거죠. 프로세스 개선, 자격 확인, 무역 금융 여수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방향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컨버전스 돼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시장이 옛날에는 퍼미션도 따로 퍼블릭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따로따로였다면 지금 확실히 두 개가 컨버전스 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 많죠. 퍼블릭 블록체인도 공부해야 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공부해야 되고 두 개를 연결하는 것도 공부할 게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금융권 블록체인 뭐 DID 아까 인증하는 부분들 분산 ID 쪽 부분 디지털 에셋 CBDC, 디파이, NFT 아까 탈중앙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장은 메타버스 안에서 커머스,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파이낸스까지 이런 것들 다 연결되고 융합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금융 서비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을 만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로 발전 예상한다. 뭐 B2B, B2C, G2C, C2C. 이게 금융기관끼리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도 있고요. 기업과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개인, 개인과 개인 이렇게 굉장히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의 이게 크로스하고 연계되는 고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족하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 그러니까 B2B, B2C, G2C, C2C 그죠? 금융기관끼리도 있고 금융기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 기업과 중앙은행, 중앙은행과 개인, 또 개인과 개인, 아까 P2P처럼 이렇게 정말로 이게 디지털 성격이기도 하죠. 되게 다양한 성격으로 있어서 금융 서비스가 발전할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합금융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리거시 금융과 새로운 브랜뉴한 디지털 자산 금융이 융합돼서 복합금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실제 신한은행이에요. S은행 블록체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효율을 크게 보면 국내외 컨소시엄, 뭐 신비즈니스 발급이 있는데요. 업무 프로세스 효율에서는 뭐
장외 파생 상품 거래가 있는데 블록체인 자격 검증, 협업단 이제 여부 기관과 자격 검증 프로세스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는 자격 검증 쪽이 있고요. 정책 자금을 대출 플랫폼, 기업 및 소고객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 자금 관리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게 있고, 뭐 퇴직연금 관리 플랫폼 골드바 선물. 국내외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거죠. 뭐 비자라든지 SB, 리플, 아시아는 있었고, 이게 R3 코다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마르코폴로 같은 무역금융, 뭐 국제 송금 청산하는 아전트가 있었고, 은행권에 이제 고객 인증이 있었어요. 뱅크 사인 이것도 공통 블록체인만 위해서 했는데 고객의 인증서 관리를 공통 관리하는. 지금은 이제 간편 결제처럼 간편 인증이 생겼죠. 이제 원래는 공인 인증서에서 공용 인증서, 그리고 민간 인증서처럼 이게 이렇게 전자상명법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관세청 출처 통관 시범 사업도 있었고, 이제 컨소시엄 이렇게 뭐 SK 통신사라든지 아이콘오프라든지 DID 얼라이언스, 마이클, 이게 DID 얼라이언스가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4개 정도, 크게 보면 4개가 있는데 이런 컨소시엄도 한다. 그리고 신비즈니스는 뭐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및 기관 투자자와 디지털 자산을 보관 및 운영하는 공동 서비스가 있었고, 디지털 자산 토큰화 사업, 미술품, 아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 토큰화해서 사업화하는 것도,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프로젝트. 사실은 S은행, 신한은행이 굉장히 뭐 KB은행과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금융권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기술을 굉장히 앞서서 굉장히 팀도 따로 세팅되어 있고요. 뭐 신한금융그룹, 뭐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이쪽, 그래서 굉장히 신한금융그룹이 굉장히 디지털 자산 쪽은 굉장히 앞서져 있습니다. 많이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좀 디테일에서 살펴보면 이쪽 S은행, 이게 S은행 블록체인 자격검증 서비스입니다. 여수신 상품을 위해요. 협업된 외부 기관과의 자격검증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는 거죠. 닥터론을 적용해서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대출 신규가 있을 때, 고객 했을 때 기관하고 뭐 지급점 있었죠. 그래서 신청하고 정보 전달하고 확인 요청 이메일로 해서 확인받고 대출 실행하고, 뭐 대출 연구했을 때는 고객이 모니터링 이렇게 있었는데,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서 고객이 직접 회의비 납부 확인서 발급 기간을 확인도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확인한다. 그래서 뭐 신규가 25% 증가됐고 뭐 성장됐는데, 어떻게 개선되느냐? 대출 시간 단축됐다. 2, 3일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됐고, 개인정보 보호한 취약점이 해결이 되고, 몇몇 넘어가면서 뭔가 유출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 대출 연기 시 자격 확인 여부가 가능하고, 최소 비용으로 고객 협약 기간 단행에 대한 니즈가 만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자격 검증에 쓰이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 적용해서 이렇게 진짜 한번 자격 검증 서비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책 자금 대출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 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을 해서 정책 자금 대출 업무에 블록체인 업무를 기술 적용해서 고객의 방문 횟수 및 제출 처리 기간을 감소했다. 기존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실제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죠. 이게 은행이 있고 뭐 소상공인 진흥공단, 타기관, 타인회 이렇게 있을 때 블록체인을 같이 실용되는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뭐 고객 방문 횟수를 뭐 3, 4에서 1회 첫 번째 비대면 인증하는 거죠.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돼서 20일에서 10일로 줄고, 아까 개인정보 보호하는 취약점이 해결되고 민간 대응의 효율성 제고됐다. 이렇게 전책 자금에 대한 실제 대출 플랫폼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DID 컨소시엄, 아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DID 컨소시엄이 많아요. 이제 이쪽에서 디지털 신원 증명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분산 아이디 컨소시엄 참여해서 사업화 진행 중에 있다 해서
어, 마이 아이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콘 루프 쪽이고요. 이쪽에서 은행 내에서 이렇게 실제 저희은행이 있고 이니셜에서 이건 통신사 쪽, SKT를 기반으로 한 통신사 쪽에서 다양한 기관과 고객의 인정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대체해서 효율 지금 뭐 모바일 운전면 정도 되겠죠. 그리고 DID 얼라이언스, 코인 플러그 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글로벌 표준화 참여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 통합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분산 아이디 콘소시엄에 참여해서 진짜 신한은행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CBDC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BDC 이제 발행 시나리오별 주요 기능을 검증하고 금융기관과 고객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한은행과 LGCNS가 공동으로 기술 검증했다. CBDC 발행됐어요. 예, 실행이 발행되고 실행이 유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유통되고요. 신한은행에서 뭐 개인 서버 개인 지갑에서 이렇게 재난지원 CBDC 배정되고 직접 CBDC 원화를 CBDC로 해서 개인 고객이 CBDC 결제 가맹점 결제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현금이 있고 CBDC로 환전 정산화 전체로 하는 그런 기술 검증에 대한 것들에서 이제 신한은행이 또 LGCNS를 같이 공동으로 이런 완료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 경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전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수익증권, 개인 데이터 거죠. 이 디지털 화폐가 민간 가상화폐도 있고요, 중앙은행 CBDC도 있고, 뭐 디지털 지역화폐가 있죠. 이렇게 이제 디지털 수익증권 및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아까 실물 쪽에 있는 부동산, 미술품, 채권, 증권, 저작권 라이센스 이런 유무형의 자산을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으로 치환해서 이게 디지털 자산 토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그 외로 나중에 데이터들도 데이터가 또 자산화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 자체를 이끌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유무형 자산을 디지털 자산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큰 범위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자산화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디지털 수익증권, 개인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디지털 자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디지털 이게 에셋 백드 토큰이고요. 서비스 부분이 있고 기간 투자자 했을 때 디지털 자산 K닥에서 디지털 자산 스탁에서 KYC ML을 해서 은행한테 줍니다. 그래서 통제 화이트리스트 검증해서 여기 보면 디지털 에셋 백드 시큐리티 나와있죠.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 이런 것들이 고객이 있는데 다 묶어서 디지털 자산 보관 K덱에서 디지털 자산 스탁을 통해서 하는데 은행은 KYC ML 되고 검증 통제를 통해서 이런 그래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신한은행이 이제 K덱하고 같이 디지털 자산 스탁하고 이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하고 골드의 차이점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가장 중요한 속도는 희소성, 불변성을 가진 저장 수단이죠. 그래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뭐 가격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디지털 시대 기축통화, 디지털 자산의 기축통화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제 금 비교가 있고요. 이렇게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밀레니엄 투자자들이 더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물 자산의 파란 시프트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를 통해서 MZ세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죠. 다양한 고객에게 신규 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는 실제 이거는 이제 카사의 얘기죠. 건물주가 있는데 처분 신탁을 해서 신탁회사가 있어요. 이쪽에 대한 신탁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카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처분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디지털 유동화 증권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사 통해서 이제 발행되고 디지털 유동화 증권 공모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판매 대금을 받으면 그 판매 대금을 갖고 실제 신탁회사를 통해서 판매 대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건물주,
신탁회사, 카사, 투자자한테 이렇게 디지털 유동화, 수익 증권 유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지이즈에 대한 이런 게 진짜 토큰화를 통해서 소유권 분할돼서 유동성 확보, 그래서 분할 판매 가능한 거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거래 자동화로 불필요한 중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실제 이게 카사코리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이 여기를 이제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실제 앱 서비스의 예고요. 그래서 부동산, 미술품, 스니커즈, 디지털 자산, 카사코리아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에 대한 앱 화면이고요. 서로 옥션블루에서 소트 서비스에서 이렇게 현재 공동 공모라든지 이렇게 하는 스니커즈 한 스니키즈 그냥 디지털 이런 부동산처럼 자산이 있는 것, 현실 있는 것들을 토큰화, 디지털 자산화 시키고 있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큰 이코노믹스, 그래서 신디지털 경제를 한다. 이런 아날로그 머니 이코노믹스에서 디지털 머니 이코노믹스로 P2P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B2B, B2C 뱅크에서 C2C 뱅크, 커스터머 직접 뱅크가 직접 경제로 뭐 이런 C2C 뱅크가 뱅크, 인슈러, 스톡 여러 가지 형태로 다 토큰 이코노믹스가 적용돼서 굉장히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거래 부분들에서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에서 블록체인에서 자산 직거래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봤는데 해외지들 동향입니다. FATF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및 트래블 룰을 규칙 등을 포함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상품 혹은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자체가 아닌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KYC, Know Your Customer, AML, 안티머니 론더리 자금 세탁 방지죠. 강화를 통해서 범죄 악용을 가능성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블랙마켓에서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 관련 규제 도입으로 금융사의 산업 지출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제도 동향이요. 이제 통화감독청 중간거래위원회에서 제도화만 이렇게 통화감독청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보관은 은행의 본질적 기능이 해당돼서 OCC 신탁 인가 받은 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Y문제에서는 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크래켄이 제출한 뭐 특수목적 예치기라는 설립인가 신청을 승인했고 은행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 및 법정 화폐를 지급 보증되는 가치 고정형 코인을 직접 발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은행의 디지털 자산 사업 환경 조성 중에 있고요. 장기적인 글로벌 시장 선점의 초석을 확실히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SEC에서는 미 SEC 위원장의 블록체인 이해도가 높으며 위원장회에서 CFTC 위원장을 영임한 게리 겐슬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쨌든 또 막상 들어가니까 또 약간 좀 터프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쪽에 블록체인 이해도가 높은 부분이 좀 위원장 들어갔고요. 뉴욕 디지털 그룹은 SEC 승인을 받아서 기관 투자자 전용 디지털 자산 선물 전용 펀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 승인을 받아서 현금 결제, 디지털 자산 선물 거래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친디지털 자산 인사가 됐고 디지털 자산 변동성 감소가 추대가 돼서 ETF 등 승인 및 투자 자금 대거 진입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미 SEC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투자 자금에 대한 전입 가능하고 굉장히 미국이 확실히 규제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이노베이트한 것도 굉장히 좀 앞서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도 쪽이에요. 국내 제도 동향은 이제 특검법 아까 말씀드린 개정을 해서 제도권 도입이 진입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권 진입이 시도가 됐고 특검법 개정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시행 완료돼서 시행이 돼서 현재는 해서 전체 그리고 과세가 이제 연기가 됐죠.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연기가 돼서 아마
내후년 2년 후로 유예가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실은 제도권에 그러니까 전제 디지털 자산 마켓이 이렇게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 및 산업에 대한 형성이요. 해외 제도 동향 및 국내 특근법 시행으로 금융업의 이제 사업 연계가 가속화됐고요. 2020년 7월에 OCC가 이제 은행에 디지털 자산 스탁 서비스를 홍해됐고 20년 9월에 아이오잉즈에서 여기 또 다오로도 했던 굉장히 어, 크립토 쪽 하는 주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 크래켄이 은행에 라이센스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페이팔에서도 2020년 10월에 페이팔에서 디지털 자산 매매 서비스 결제 지원했고 2001년 01년 OCC에서 이더리움 및 퍼블릭 블록체인 통한 은행이 검증 노드 참여 및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H에서도 NH 이제 카르도에 대한 사례인데요. 설립이 발표되고 이렇게 각각 KB 아까 신한은행 이렇게 각각 코다, K다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우에도 국내시장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경제를 진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전체 기술, 고객, 제도 구축에 따라서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가 개막이 돼서 기반 시설의 자산 정의, 상품 구조 등 근원적 의미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로 진입했다.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한 게 있고 고객도 새로운 고객이 오는 거죠. MZ 세대를 하고 주 경제 상도 제도도 FTP라든지 특근법, 자산 시장들이 성장되고 이런 활용되는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 직대 및 다양한 실물 자산 확대되고 있어요. 뭐 코비드도 있었고 완전 완화, 대체 투자 수요 증가 있고 미래 비즈니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 대체에 대한 디지털 자산, 디지털 세상의 아이템, 그리고 암호화폐, 전통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 지식 재, 지식 IP죠. 지식 재산권에 관련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데이터가 다 자산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가 거래가 되면 그게 다 자산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은 이렇게 굉장히 증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투자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핀테크, 금융, 블록체인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자산의 범위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실물 자산이 디지털을 통해서 자산화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 데이터, 결제, 저작권, 이런 것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자산의 디지털화 통해서 유통 및 거래가 되고요. IP, 데이터 등 무형 자산, 온라인 데이터가 디지털화되고 투명한 소유권 증명, 유통 이력 관리, 수익 분배하기. 이거 아까 앞에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들이 있었죠. 그런 거 써서 이렇게 소유권 증명도 가능하고 이력 관리도 가능하고 수익 분배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외 금융권 동행이에요. 간편 결제를 돼요. 그래서 법정화폐 기반의 간편 결제를 넘어서 새로운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으로 동행해요. 페이팔이 대표적인데요. 페이팔에서 이렇게 페이팔 계정, 선불, 충전, 은행 계좌, 신용카드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실제 비트코인 결제 중지됩니다. 이렇게 직감 연동돼서 가상자산 톰에서 매매 청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전에 오늘 페이팔은 다 아시죠? 그 기존적인 페이팔 계정했을 때 결제하는 게 있는데 이거 실제 비트코인 결제 중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이렇게 좀 결제 중개들이 좀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 쪽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돼서 나스닥 상장이 돼요. 그래서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신청 현황이 돼서 프레시아즈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이런 ETF들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지수 추종 분유상품에서 정통시장 금융시장과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내 금융권 동행입니다. 증권 아까 예탁결제원 아까 말씀드린 이게 STO 요즘에 좀 최근에 나와서 좀 핫한 주제인데요. 예탁결제원은 주식과
가상자산 결합한 증권형 토큰 STO 플랫폼을 구축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 계획, 금융신고, 심사하고 STO 발행이 있는데요. 이게 발행시장이 있고 발행시장, 유통시장, 결제시장이 있죠. 이런 게 있을 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중개사가 있을 때 그냥 통역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보면 이제 중개사, 예, 증권사, 은행,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이렇게 이렇게 뭐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행하는 중개사 통해서 발행 심사를 받고 FTA 토큰 발행되죠. 위탁 계약 등록되는데 이게 어디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올리게 됩니다. 토큰이 발행되면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는 S2 토큰이 매도가 되면 증권사에서 위탁 계좌 및 토큰 발행량을 확인하고 토큰 거래 중개해야 되는 거죠. 이쪽 통해서 STO 토큰을 매수하는 게 있고 결제 시장도 해서 캐시 토큰이 교환되고 캐시 토큰 통해서 이제 결제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증권 규제 감시하는 이게 기본적인 증권에서 쓰고 있는 프로세스하고 그래서 이제 발행 시장 쪽만 변화가 있는서 여택결제원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스토콘 STO 플랫폼을 현재 구축을 했고요. 이제 파일럿이나 플랫폼이 구축됐고 그게 이제 아마 이제 법제가 됐으니까 가상화 더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권 동향은 직접 사업보다는 지분 투자 등을 활용해서 간접 투자로 디지털 자산을 시장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NH농협은행에서는 뭐 카르도 공동 설립해서 뭐 갤럭시 한국통신 헬러스런트가 주주로 있고요. KBN에선 코다라고 해서 한국 디지털 에셋 공동 설립해서 해치랩, 해시드라고 이제 블록체인에서 유명한 스타트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했고,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 디지털 자산 수탁 전략 투자에서 코빗 블로코에서 주주로 했습니다. 은행은 15% 미만 지분 참여를 해서 이쪽에 이제 얼라이언스를 해서 시장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디지털 자산 가장 안전하게 믿고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죠. 비트코인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을 커스터디, 전통 금융의 스탁 은행처럼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서비스 배경인데요. 디지털 자산 지갑은 비밀키의 안전한 관리를 아까 퍼블릭키, 프라이빗키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개키, 은행 계좌와 유사하죠. 외부에 노출해서 소소한 수단이고 비밀키는 비밀번호 유사하도록 했죠. 외부 유통에 안될 수 있는 이런 공개키와 비밀키로 구성되는데 이게 소유권 증명 및 자산 유통이 가능하다. 이런 카르도 커스터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선택기입니다. 기업형으로 이렇게 전체 화이트 리스트가 있고 카르도에서 자산 보관, 보유 검증을 하는데 이런 뭐 평가도 받고 거래소 OTC 하는 부분이라든지 자산 운영하는 이렇게 카르도가 이런 역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향후 계획은 이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가겠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가상자산 스톡에서 독자 형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지갑 아까 말씀했던 제가 복합금융 기억나시나요?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통합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 지간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한테 연결되는 이렇게 플랫폼 이런 굉장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들 금융권이 지향하는 모습 다 비슷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법적인 부분 이거는 약간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 자산 규제는 퀵하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산 규제에 대한 거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현황이 있고요. 디지털 증권에 대한 부분,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사실은 게임이 이제 게임 등급위원회 이제 그 위메이드 미믹스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부분, 증권, 디지털 컨텐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결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증권은 FTO 때문에 이제 정리될 것이고 디지털 자산은 특근법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컨텐츠는 뭐 게임이냐 아니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인정에 대한 소극적이고 이제 자산성은 인정하고 특근법 해당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규제의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약간 실제 저도 필드에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NFT는 사실은 이거는 현재는 NFT가 빠져 있다가 왜냐면 NFT 마켓이 커지고 거기서
거래되는 게 많아지고 금액도 커지고 거기서 뭔가 증권처럼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규제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제 가상 규제 이슈가 있고요. 이제 불완전한 법적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의 등장도 있고 재산적 가치를 넘어서 경제적 가치나 정서적 가치도 있는 것도 디지털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은 사실은 법이 느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약간 디지털 자산 대응에 이제 약간은 이게 느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변화 흐름과 그다음에 맞지 않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일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조율 좀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관련돼서 전반적인 CBDC 부분하고 전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말씀드렸습니다.